멕시코 경찰의 부패가 어떤 수준이냐 하면 2001년에 창설된 검찰청 산하의 수사기관이 있는데요. 그 부패 혐의로 아예 2009년 6월에 그 조직 자체가 해체됩니다. 역대급 마약 카르텔과 그 수장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지금 꽤 오랜 기간 미국 수사기관의 지명수배 1순위이기도 했던 그 인물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또 뭐야? 또 누구야? 바로 시날로아 카르텔의 보스 호아킨 엘 차포 구스만입니다. 엘 차포. 시날로아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요람과 같은 곳입니다. 펠릭스 가야르도의 고향이기도 했고요. 여기 이제 시날로아 그 아주 오랫동안 그 마약 생산 또 배송의 요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카르텔의 요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치와와 두랑고. 자, 그래서 이 셋을 가리켜서 멕시코의 골든 트라이앵글인 셈입니다. 여기로부터 국경지대까지 바로 이제 마약 생산과 운송의 중요한 루트가 되는데요. 미국으로 밀매되는 마약의 65%가 바로 이 시날로아 카르텔을 통해서 유통된다고 추정되었습니다. 끝이 없네, 끝이 없네. 이 막강한 카르텔의 수장이 호아킨 엘 차포 구스만이었던 것이죠. 구스만이 카르텔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이 시날로아 카르텔을 발전시킨 건가요? 예, 그가 했던 일은 육상 운송 루트를 새로운 방법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하 터널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식이었고요. 땅으로 다녔다. 땅을 팠다고? 이런 식으로 지하 터널을 만들어서 이전보다 많은 양을 빠른 시간 내에 유통시킬 수 있었는데요. 아, 철로도 있네요. 되게 깔끔하게 놨네요. 깔끔하네요. 조명까지 있으니까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잘 줘놨네. 저거를 짓는 동안 모른다고? 아무도 모르는 위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제 아무도 모르는 위치에서 끝나는 거죠. 맞아요. 이 유통의 스케일이 남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한 표현이셨고요. 마약이 오고 가는 터널은 주로 멕시코와 미국 국경 사이에 집과 창고를 사서 지하를 뚫었다고 합니다. 멕시코의 티후아나에서 미국 샌디에고의 오타이 메사라고 하는 창고 구역까지 연결된 터널입니다. 그 길이가 730m였다고 하고요. 이렇게 구스만이 뚫어놓은 터널들은 최근까지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송을 해서 이제 미국에 도착한 마약들은 뭐 또 그럼 그걸 유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현재로 보면 멕시코 마약 카르텔들은 밀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들을 육성하면서 미리 확보하고 미국 내의 유통을 담당시키기 위해서 큰 도시,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 댈러스, 시카고, 애틀란타 등의 거점을 두고 직접 유통을 해서 결국 수익을 높이는 방식이죠. 예,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스만이 은밀하게 자신의 마약 제국을 넓혀가면서 엄청난 부를 쌓고 있는 와중에 마약 카르텔의 존재를 멕시코 국민들에게 확연히 드러낸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Bien, bueno, pues lamentablemente, como lo estaba mencionando, este lunes, alrededor de las 4 de la tarde, un grupo de personas fuertemente armadas con fusiles AK-47, o mejor conocidos como cuernos de chivo, perpetraron una balacera en el aeropuerto internacional Libertador Miguel. 아, 미쳤네.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구스만이 시날로아 카르텔의 그 두목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날로아 카르텔과 경쟁 관계에 있던 티후아나 카르텔 쪽 사람들이 구스만이 과달라하라 공항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비행기에 탑승할 거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하게 돼요. 그리고 구스만이 탄 차를 향해서 이제 총탄을 난사한 셈인데요. 근데 문제는 그 차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 구스만이 아니라 바로 오캄포 추기경이었다는 거죠. 아마 차 같은 모델을 타고 있었는데 그 차
추기경이 타신 차를 구스만의 차라고 오인한 이 청부업자들이 총을 발사한 아이고. 탓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죄야 그게 추기경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세력 다툼에 추기경이 희생되고 만 것인데요. 이 비극적인 사고로 멕시코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a fin de que purificado de toda culpa, lo hagas sentar junto a Él en la mesa de tu reino. Por nuestro Señor Jesucristo, tu Hijo, que siendo Dios vive y 저 당시에 국민들이 엄청 충격에 빠졌겠어요. 그렇죠. 일단 멕시코 사람들은 90% 이상 가톨릭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카르텔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침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멘 가톨릭 사람 너무 많아요. 멕시코에서. 그래서 추기경이 죽었다는 거에 대한 사실 더 충격적이었죠. 당시 이 사건을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다, 암살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멕시코 정부하고 당시에 마약 카르텔과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숨진 추기경이 멕시코 정부와 마약 카르텔 간의 모종의 거래, 불법 거래를 통하려 했다. 이런 얘기가 돌았었거든요. 예, 하지만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으로 구스만은 수배됐고요. 결국 한 달 뒤인 1993년 6월 과테말라, 이웃나라 과테말라에서 체포돼서 멕시코로 이송되었습니다. 그 뒤에 20년 9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스만이 잡혀가고 난 다음 해에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세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1994년 1월 1일자로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 나프타의 효력이 발생한 것인데요. 근데 이 나프타가 멕시코 마약 시장과 카르텔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더욱 편하게 뭐 운송할 수 있었겠네요. 그러면. 교역량이 늘어난 게 오히려 마약 산업을 키운 건가요? 예, 정확히 그렇습니다. 멕시코와 미국 간의 무역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면서 멕시코의 마약 산업이 급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 것인데요. 먼저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지도로 한번 살펴볼까요? 샌디에고.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이 얼마나 길까요? 많이 길어요. 샌디에고로부터 저기 텍사스의 브라운스빌까지 2,000마일. 2,000 그러니까 3,200km 정도 됩니다. 와 국경이. 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통과하는 국경입니다. 일일 통행자의 수가 한 100만 명? 그리고 통행 차량이 37만 대 정도로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맨날 이렇게 차 꽉 밀려 있는 게 항상 눈에 그 생각이 나긴 맞아요, 해요. 맞아요. 어떤 체크포인트, 이 국경 출입국지대 보면 거의 뭐 26차선 뭐 이렇게 굉장히 넓으니까 26차선. 예. 그걸 다 볼 수가 일일이 없잖아요. 검사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나프타는 멕시코 경제에 또 다른 이제 영향을 주는데요. 이 나프타가 체결된 이후에 무역 규모는 증가합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이 삭감되면서 농업 부분이 축소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쟁력이 약한 분야에서는 오히려 빈곤과 실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약이나 팔아야겠다. 예. 돈이 되니까. 네. 마약이나 팔아야지. 쉽게 돈을 벌 수도 있겠다 싶어서 불법적인 마약 거래에 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나프타가 이런 여건을 조금씩 조성을 하게 된 셈인데요. 카메론 씨 근데 국경 넘어서 미국으로 이렇게 마약이
운반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뭐 미성년자, 맞아요. 여성분들이 이용이 많이 됐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 마리화나뿐만 아니라 뭐 코카인, 뭐 헤로인 같은 좀 은밀하게 뭐 신체 일부에 약간 이렇게 스무고 3시간의 작업으로 그렇게 뭐 $1,000 정도 벌 수 있으니까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을 이 카르텔을 좀 이용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안타깝다. 이와 관련해서 몇 년 전에 나온 기사가 있는데요.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멕시코 휴양지인 쿠에르나바카의 인근 작은 마을에서 마약 조직원으로 일하던 에드가 히메네즈는 지난 2일 현지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마약 조직에 가입한 뒤 11살 때 조직의 명령으로 살인을 시작, 지금껏 4명을 살해했다. 대가로 매주 $200를 받았다. 에드가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목을 잘랐다라며 태연하게 경찰에 진술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제 멕시코 정부도 더 이상 그 확장을 지켜볼 수만은 없겠죠. 멕시코 정부도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약 카르텔과의 전면전에 나서게 됩니다. 이제야? 좀 빨리 했어야지. 이제야? 너무 늦게 한 거예요. 그 2006년에서 2012년에 멕시코에서 벌어진 대대적인 마약과의 전쟁이 결코 성공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부패 또는 무능력이랄까요. 그걸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멕시코 경찰의 부패가 어떤 수준이냐 하면 2001년에 창설된 검찰청 산하의 수사기관이 있는데요. 그 부패 혐의로 아예 2009년 6월에 그 조직 자체가 해체됩니다. (2010년 8월에는) 연방 경찰 34,500명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3,200명이 부패 혐의로 해고됐고, 또 다른 465명의 경찰이 임무 수행 소홀로 면직됐습니다. 이런 뭐랄까요? 어마어마하네. 마약 카르텔을 상대해야 할 경찰이 이제 부패하거나 이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뼈아픈 현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이 일이 너무 오랫동안, 너무 옛날 동안 이제 벌어지고 왔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컨트롤하기에는 조금 힘들긴 해요.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준군사화될 때에 그 사용하는 무기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많이 올까요? 예, 출처가 주로 미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이중적 역할에 대한 만평을 하나 볼까요? 2011년 6월에 이 만평 제목이 불쌍한 낡은 멕시코였습니다. 이 만평은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마약을 사들이는 와중에 총기를 수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그래서 멕시코의 폭력 사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인 남자가 있죠. 불쌍한 멕시코, 마약 거래를 그만두지 않는 한 저 모든 폭력은 멈추지 않을 텐데,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 미안해요. 뭐 미안할 게 없는데 이제 실제로 전 대통령이 한 얘기인데, Pobrecito México, tan lejos de Dios y tan cerca de los Estados Unidos. 불쌍한 멕시코, 신과는 너무 멀고 미국과는 너무 가깝구나라는. 미국에서 마약도 하고 사고 그러는데 전쟁, 죽음, 피 모두 다 멕시코에 있다. 그렇다면 2022년 현재 라틴 아메리카 마약 카르텔은 어떤 상태일까요? 2022년 1월 한 달 동안에만 멕시코에서 마약 카르텔 연관 범죄로 614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마약 카르텔들이 득세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멕시코가 왜 이런 고통을 겪게 된 걸까? 1980년대하고 1990년대에 멕시코를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국경을 넘어서 교육과 투자가 늘어났지만 동시에 범죄와 테러도 범위가 확대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예산인 경찰이나 치안 예산이 이제 줄고 사설 경호업체 맡기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갱 조직이 그런 역할을 맡는 기막힌 사태도 이제 벌어집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책임 역할이 실종되면서 일종의 치안의 외주화가 일어났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마저 벌어진 것이죠. 마약의 소비와 배송, 그에 따른 범죄 문제를 돌아보면 불쌍한 멕시코요. 신은 너무 멀리에 그러나 미국과는 너무 가까이 있구나라는 유명한 문구와 함께 그 때문에 멕시코인들이 겪게 된 고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의 삶을 위해서 국가의 공적인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여야 하는지, 그리고 끝으로 마약이 한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때로는 국가 전체를 병들게 하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 사실 앞에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멕시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조금 건강한 생활에 좀 집중을 했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